네, 네.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면 말이죠. 역시 또 닭고기 아니겠습니까? 네, 마니커 닭고기와 함께 건강한 또 근육 키우신 분들 요즘 많으니까요. 네, 마니커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가 이제 중국. 네. 네, 중국 이슈가 중국은 사실 닭고기보다 돼지고기죠. 중국은 돼지고기죠. 돼지고기. 네, 근데 돼지고기가 30몇% 줄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격이? 중국이 지금 돼지고기 수요가 엄청 줄은 것 같은데 네. 그것도 한번 좀 여쭤보고요. 중국이 지금 뭐 디플레. 워낙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인지 어느 정도가 팩트인지 한번 이것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우리나라 탑 중국 전문가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전병서 스쿨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정병서 학파라고. 아, 아주 실증적인 금융맨들 모임. 네네네. 자, 근데 이게 물가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빠지는 게 이게 제가 어제 보니까 PPI는 14개월인가 뭐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10몇 개월. 근데 이게 예전에도 있던 일인가요, 소장님? 돼지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먹어요? 안 먹는 게 아니라 진짜 돼지를 돼지고기 많이 그렇게- 나서. 그렇게 중요해요, 돼지고기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CPI 구성을 봐야 되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이 42%고 중국은 먹는 게 30%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게 돼지고기가 30%예요? 음식료 전체가. 전체가. 근데 그중에 제일 큰 비중이 돼지고기인데 그 돼지를 안 먹어서 그런 것보다는 돼지 어미돼지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네. 이제 돼지의 생산량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떨어진 것이 그게 큰 요인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PPI나 CPI가 마이너스 나온 거를 보면 제가 차트 하나를 준비했는데 네. 잠깐 보시면 좋은데요. 네. 중국의 CPI가 그 99년 이후로 그 4번이 마이너스가 들어갔었어요. 아, 그리고 전에도 많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마이너스 들어간 걸 보면 과거에 뭐 99년, 2003년, 2009년 뭐 요때에 비하면 아주 좀 약하고 그래서 살짝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제 디플레란 말을 그냥 쓰긴 하지만 그렇게 들어갔다고 얘기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게 CPI보다는 코어 CPI를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코어 CPI가 마이너스냐 아니냐 여기 좀 미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네. 근데 코어 CPI를 보시면 2021년 1월 달에 한번 살짝 마이너스 들어갔다가 네. 지금 2023년 7월부터 CPI는 마이너스 들어가지만 코어 CPI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뭐 음식료하고 저기 저 에너지 에너지 빼고. 그렇죠. 그거 빼고 난 걸로 보기에는 뭐 디플레라 보기 어려운데 디플레는 이게 CPI 마이너스 들어갔다고 그런 게 아니고 생산, 소비, 소득이 동시에 감소를 해야 되고 그게 적어도 한두 분기 정도 지속이 됐을 때 디플레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네.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CPI가 2달 연속으로 마이너스 들어갔다는 걸 갖고 디플레라고 하기보다 CPI가 마이너스 들어갔다고 그런 게 맞고요. 네. 그래서 그것은 뭐 근본적으로는 경기 나쁜 거지만 우리가 서방 세계에서 보는 디플레하고는 좀 다르다.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큰 차이는 돼지가 은행을 터는 나라이기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네. 이게 소비자 물가가 전기금 금리를 뛰어넘게 되면 네. 은행에서 돈이 대거 탈출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돼지 어미 돼지의 숫자를 정부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돼지는 통상 이제 뭐 임신 4개월에 출산해서 한 6개월이면 출하하고 8개월이면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12개월 정도 주기로 맞출 수가 있는데 지금 돼지가 만약에 과잉 생산됐다고 그러면 12개월 뒤 정도는 정부가 손을 써서 그 숫자를 맞추게 됩니다. 줄인다. 그래서 지금 CPI는 물론 전반적인 뭐 경기 하강 또는 내수 부진의 영향이긴 하지만 네. 이걸 갖고 지금 디플레로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너무 이르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나머지 지표 생산, 소비, 소득 세 개가 다 마이너스가 언제 들어가냐가 중요한데 그 세 개는 금년 안에는 뭐 들어간 적도 없고 아마 내년에도 지금 뭐 상태로 보면 들어갈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PPI 같은 경우는 네. 중국은 뭐 세계 공장이다 보니까 모든 원자재에 뭐 적게는 40% 많게는 90%를 수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원자재 가격이 PPI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최근 1년 사이에 목재 원자 가격이 다 폭락을 했으니까 PPI는 그 영향이 크고
그래서 PPI의 하락폭은 지금 계속 줄어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 정도 가면 이게 플러스로 턴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원자재가 그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공급이 과잉돼서 네. 이제 수출이 안 되는 이제 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하고 네. 이게 생산량이 늘어가지고 떨어지는 약간 다르죠. 지금은 글로벌리 이제 수요가 줄어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아까 뭐 자동차 얘기도 하셨지만 뭐 중국 빼놓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판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그 세계 경기의 뭐 지표는 구리로 보면 되죠. 9%. 9% 가격이 어디로 가냐, 재고 어디로 가냐를 보면 구리. 구리 가격이 계속 네. 떨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원자재들의 영향이 좀 컸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줄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많이 줄었네. 뭐 그건 전 세계 수입이 다 줄었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의 관계를 놓고 보면 중국은 뭐 둘이 싸웠기 때문에 네네. 수출이 한 2자릿수 줄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한 4% 정도 그 감소폭은 계속 줄어드는 편입니다. 이게 근데 미중이 싸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이제 구조적으로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코로나 특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생산을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국이 뭐 작년 10월달, 12월달에 세게 이제 봉쇄를 했고 그 이전 2020년, 21년, 22년은 이제 상대적으로 봉쇄를 빨리 해가지고 코로나를 빨리 잠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의 생산이 원활하게 돌아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20년, 21년, 22년이 전 세계가 다 엉망진창인데 중국만 수출이 2자릿수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것의 반작용이 지금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뭐 중국 거에 대해서 그 엄청난 NT를 계속 걸었기 때문에 그 이펙트가 같이 작용을 하고 있고 두 가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전 세계가 만약에 교육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면 사실 우리 저 딴 기업에도 비슷합니다만 상태가 전체적으로 시장 안 좋을 때는 1등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이제 다 훨씬 더 죽잖아요. 1등보다 훨씬 더 세컨 티어, 서드 티어들이 훨씬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지금 뭐 베트남이니 어디 멕시코니 그러니까 중국보다 생산 여러 면에서 좀 떨어지는 국가들이 훨씬 더 힘들어야 되는데 인도나 이런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은 그렇게 힘든 것 같지는 않고 인도 빼고는 다 어렵죠. 그렇습니까? 베트남도 수출 뭐 마이너스 크게 나왔고 그래서 지금 뭐 얘기를 하지만 동남아 같은 경우는 그게 중국의 우회 수출 기지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다이렉트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네. 미국으로 그걸 이제 베트남이나 동남아로 우회 우리 지금 배터리 워싱하듯이 그렇게 그나마 들어가는 그래서 거죠. 버티는 거군요. 근데 들어 버티다가 네. 이제 미국 자체가 수요가 주니까 지금 뭐 동남아 수출도 다 마이너스죠. 미국 경기도 지금 그 내려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한동안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러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라든지 그건 이런 이렇게 봐야 것들 돼요. 중국의 수출이 과거 같은 경우는 무역이 GDP의 63%까지 갔다가 지금은 그게 한 34%밖에 안 돼요. 네. GDP에. 근데 그중에 수출이 17%인데 그 17% 중에서 미국 수출이 한 17에서 20% 정도예요. 그래서 토탈리 보면 GDP 한 3%? 그 미국 정도밖에 수출이 그렇죠. GDP 그거밖에 안 차지하는 돼요? 비중이 그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사이에 뭐 예를 들어서 2018년부터 거의 7년 가까운 이제 규제를 했다 그러면 네. 뭐 다른 나라 같으면 죽었죠. 그런데 중국이 버티는 가장 큰 이유는 수출이 GDP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졌고 그다음에 대미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만 보더라도 중국이 무역 수지 흑자가 1년에 8천억 불씩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외환보유가 2배 가까운 게 1년에 지금 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은 조금 이제 미국의 영향을 특히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무역에 대해서는 중국에 미치는 충격의 정도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GDP에서 소비의 기여도가 67%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수출 안 돼서 망하는 게 아니고 내수가 안 돼서 망하는 나라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5년 전, 10년 전 스토리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수출 안 되면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중국도 지금 그 네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 메이드 인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옷들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였지만 중국도 이제는 저 베트남 거 사서 입어요. 베트남에 오염을 하는 거죠. 중국에서는 오히려 단가가 이제 안 맞아갖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데 사는 것들 있잖아요. 뭐 잠바 4,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저 선생님 들어가 보셨어요?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그런 건 이제 다 메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차이나지만 라벨 가리를 했겠죠. 그래서 그 동남아에서 산 것들을 이제 라벨만 중국으로 색깔이 냈다? 붙이든지 그런 식의 뭐 이제 그런 걸 했겠죠. 아니 그러니까 메드 인 차이나로 라벨 가리를 한다고요? 야 진짜 그래서 그거는 세상이 많이 지금 바뀌었네. 중국이 퍼캡터인 금이 13,000불이란 말이에요. 네. 베트남이 2,000불, 3,000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 수준이 2만 불 때 중국이 5,000불 이하 때 우리가 중국에서 이제 뭐 OEM. 대부분 다 만들어서 들어와서 한국에서 공단에서 이제 라벨 붙여서 파는 것 같은 네네. 이제 그런 느낌이 강한 거죠.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중국 진짜 더 전망 어두운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물론 중국의 소득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갔지만 사실 일성 도시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고 나머지 뭐 2, 3성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전히 굉장히 소득 수준도 낮고 차이 많이 나고. 근데 그런 데서라도 생산을 해서 중국 내에서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이제는 그냥 가격이 베트남이 맞으니까 베트남에서 싼 건 사온다고 치면 그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옛날 구로공단, 부천공단, 뭐 구미공단 있었잖아요. 네. 거기 전 세계 회사들 다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다고. 음. 그 우리나라 망했냐? 지금 아까 방금 얘기하셨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전기차를 누가 제일 많이 만들고 타냐? 네. 그리고 자동차를 누가 제일 많이 만들고 타냐? 핸드폰을 누가 제일 많이 만들고 타냐? 반도체를 전 세계 누가 제일 많이 쓰냐? 그걸로 판단해야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산업의 국제적 이전 과정에서 소득성이 올라가면서 이게 도태되는 산업하고 성장되는 산업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저거를 이제 도태되는 산업 중심으로 중국을 보게 되면 중국은 빨리 망하고 끝났다고 보는 건데 방금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에서 놓고 보면 지금 한국이나 미국보다가도 거의 뭐 1.5배, 7배 이 정도 규모로 커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연관 산업들이 얼마나 커지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는 별 체크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게 독감 환자인지 이제 말기암 환자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동네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를 독감 환자로 오인해 가지고 판정을 내려버리면 네. 종합병원을 가버리면 이제 돈을 못 버리는 자기는 독감 환자는 계속적으로 이제 병원에 올 건데 네. 그걸 놓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국에 말씀하신 이제 경공업 제품, 저가 제품들의 소멸을 그거를 중국의 이제 위기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 반대로 네. 말씀하신 IT 기기 또 반도체, 전기차 소위 말하는 신성장 산업에서의 얘들의 파워를 네. 이거를 이제 무시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스마트폰이 제로인데 애플은 여전히 19%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뭐 자동차 마찬가지지만 우리 현대차는 세계에서 3등하는 자동차 회사지만 중국 안에서 점유율은 지금 1%뭐 이제 퇴출을 고려를 한다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폭스바겐이나 BMW나 벤츠나 아우디나 포드나 GM이 퇴출한다거나 공장 문 닫는다거나 축소한다는 얘기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네. 그걸 우리가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중국이 우리한테 했던 거만한 오만한 무례함 때문에 우리가 그 감정의 연장선상에서 중국 데이터를 자꾸 보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데이터를 데이터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꾸 뭔가 이렇게 가치 판단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군요. 근데 그 또 하나 이제 되게 심각한 게 지금 부동산이 우리나라보다 아마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은 나라가 거의 중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중국이 뭐 GDP에서 부동산 차지한 비중이 한 40% 된다면서요. 근데 지금 주택 가격이 엄청 떨어졌고 앞으로도 지금 뭐 저 망가질 회사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지방 정부들도 되게 심각한 문제 같은데 요건 어떻습니까? 이제 그게 우리 일반적인 정서고인데요. 일반적이요. 네. 일단 봐야 되는 것은 예. 그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중국도 가계소득, 가계재산의 거의 6, 7%가 부동산 집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소비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헝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빅브리언들의 뭐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네. 그게 팩트 체크 안 해보고 그냥 가는 건데 중국의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맥스로 15%예요. 지금까지 왔던 최근 20년간. 그리고 거기다 뭘 붙여갖고 40%를 얘기를 하냐면 자동차, 가전, 철강화학, 뭐 시멘트 이걸 다 붙여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조금 과장이 돼 있고
지금 우리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도 옛날에 대우건설, 현대건설 부도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국건설업계 전체가 거덜이 난 거냐? 그 대우건설이 부도난 것이지 한국건설업계 전체가 다 부도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비구이엔이나 이제 헝다 같은 1등했던 회사들이 부도가 난 것이지 2등부터 그러면 9등까지는 어떻게 됐냐? 이거는 이제 사전에 얘들은 구조조정하고 현금 확보를 해서 큰 문제 없이 넘어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1등하는 회사가 부도났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죽었다. 이렇게 이제 오인을 하는 것이고 지금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그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코로나 3년 동안 이동이 제한되는 상태에서 집을 사러 가는 것도 그건 어렵고 또 이동이 안 되고 뭐 이게 주거가 자기 집에서 한정이 되는데 네. 집을 살 욕구가 없어졌던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우리도 만약에 서울 시내에서 밖으로 못 나가게 했다고 그러면 집값은 어떻게 될 거냐. 그 이펙트가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왜 빨리 회복이 안 되냐는 것은 그것은 이제 상흔 효과라고 그러죠. 스케어링 이펙트가 있어요. 세게 한번 트라우마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치료하는 데 보면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부동산에 사고 나면 네. 그 후유증이 리커버하는데 한 3년에 3년 반 걸린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2020년에 코로나 났을 때는 얘들은 부동산 거래는 제대로 됐다. 2021년부터 크게 터지는데 네. 그러면 대략 그것이 2023년 6월 그 정도가 한 3년 뭐 이 정도 내외가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부동산의 최악은 금년 7월 그 정도로 보여지고 아마 이제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에서 네. 중국 부동산에서 새로운 시그널이 보일 것 같아요. 6개월에서 12개월. 12개월 사이에 그럼 그래서- 내년 안에는 뭔가 다른 반전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체크를 안 하는데 네. 중국이 지금 7월 달에 말씀하신 이제 비구엔이 부도나면서 중국 정부가 8월, 9월, 10월에 최근 3년 반 동안 했던 모든 부동산 규제를 싹 다 풀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왜 이제 비구엔이 아직도 부도가 안 났냐고 그러는데 지금 탑 매출액 기준 50개 회사를 뽑아가지고 화이트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회사들한테 자금을 지원해라. 그리고 지금 은행에서 지금까지는 부동산 대출을 3년 동안 완전히 막아놨다가 네네. 지금 11월 달부터는 부동산 대출, 부동산 기업에 대한 대출은 은행 평균 대출보다도 낮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오피셜로 이걸 바꿨어요, 스탠스를. 네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디레버리징은 제가 볼 때는 금년 7월에 끝났고 금년 10월부터는 중국은 부동산 리레버리징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것의 이펙트는 대략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그 정도 갈 거 아닌가 싶어요. 네네네. 근데 그 부동산이라는 게 그냥 저 적절한 공급 수요 상황에서 시장이 그냥 좀 충격받아 갖고 떨어진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공급이 중국에 좀 있었던 건 혹시 아닙니까? 공급이 있었는데 네. 3년 반 동안에 이제 집을 잘 못 지었죠. 근데 지금 문제는 오히려 공급보다가는 부동산 회사들이 대출을 이제 안 해주는 바람에 공사를 하다가 만 개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된 거. 한국 언론에 나온 뭐 1억 3천만 채가 빈집이 있고 네네네네네. 뭐 얘기하는 것들은 중국이 98년부터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아파트를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해. 그 전에는 이제 사택을 다 공급했던 거죠, 사회주의 국가니까. 네네. 98년 이후에 지금까지 지은 새 집이 2억 3천만 채예요. 근데 그 1억 3천만 채가 비었다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그리고 중국의 전체 가구 수가 4억 9천만 가구 정도 되는데 네. 도시화율이 한 65%거든요. 그럼 대략 한 3억 6천 가구 정도가 도시에 산다는 얘기인데 네. 거기서 1억 3천만 채가 뭐 빈집이다 그러면 세 채 중에 한 채는 무조건 비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베이징, 상하이, shenzhen 어디를 가봐도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1억 3천만 채를 누가 얘기를 했냐를 보면 영국에 있는 어떤 연구소 연구원이 얘기했다. 그래서 그거 갖고서 이제 우리 계속 돌려쓰고 계속 방송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중국이 1년에 집을 얼마를 짓냐 그러면 대략 한 1,700만 채 정도 지어요. 네네. 근데 그 가장 피크 때 재고가 한 700만 채 정도 재고가 있더라고요. 근데 금년도에 보니까 금년 7월까지 나온 통계를 보니까 한 600만 채 재고. 그래서 1,600만 채 중에서 한 600만 채가 이제 재고로 있는. 그래서 역대로 보면 재고율로 보면 가장 커요. 그러나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몇천만 채, 몇억 채가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 이제 썰이다.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그
요즘 제일 이제 걱정하시는 게 그 AC 지수 그 아니에요, 홍콩.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아유 이제 새해 바뀌면 홍콩 H 지수 예, 그거까지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환매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H주를 제가 차트를 하나 보냈었는데 예. 그게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예. 그거는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최근 20년간을 보면 그 상해 지수보다도 아웃퍼폼했던 적이 딱 3번밖에 없어요. 대부분 이제 홍콩 시장, 중국 본토 시장보다는 언더퍼폼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기업은 전부 이제 한 70% 이상이 다가 중국 본토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경기는 본토 경기를 따르고 그다음에 유동성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거의 60~70%가 외국인이거든요. 네. 그다음 주로 이제 미국 투자가 많기 때문에 미국하고 유럽이 이게 유동성은 미국을 따르고 이게 경기는 중국을 따르는데 이게 중국 경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 상반기 뭐 엉망진창이었고 네. 또 이제 슬쩍 리커버는 하지만 아직 궤도에 못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있는데다가 지금 미국이 이제 뭐 경기 나빠진다 어쩐다 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 줄이는 것, 그 양박이 다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지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홍콩 시장은 그것은 이제 중국하고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 주식시장의 최고는 그 경기 좋아져서 이익 나면은 뭐 그건 회복이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금년 7월, 8월 정도가 아마 가장 월스트였던 것 같고, 그게 아마 제 내년 초 뭐 한 2분기 정도 이내 정도가 되면 아마 내수 지표를 포함한 것들이 조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12월 달에 이제 내년도 경제 계획을 전체적으로 이게 아웃라인을 잡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내수가 지금 GDP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정부가 내수 부양에 완전 목숨을 지금 걸었죠. 그래서 이번에 뭐 어떤 정책이 나올 거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것 같고 그래서 그 홍콩 시장의 특성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고 상품을 만들거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물 경기는 이제 중국, 유동성은 해외라는 것, 이것에 대한 이제 예측을 뭐 상품 만들 때 제대로 했냐는 것도 있고, 네. 그러나 뭐 홍콩 시장은 이미 빠질 만큼 사실은 빠진 거고, 지금 주가라고 하면은 인덱스 수준은 2009년 수준이에요. 그래서 거기보다 뭐 빠져도 조금 더 빠지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중국 본토 경기가 리커버를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네. 너무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물론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네. 조금 12월 달 또 내년 3월에 그런 정부 정책을 조금 보고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이걸 기다리는 거지 뭐. 예, 그렇다고 이거 뭐 뺄 수도 없는 거죠, 이건. 뺄 수는 있어요. 뺄 수는 있는데 손해를 손해 많이 보지. 아,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그 홍콩 주가가 거의 뭐 45도, 55 각도로 쭉 떨어지는데 최근에 많이 또 떨어지는 이유는 결국 로스컷이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연말 됐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그게 많이 떨어진 것들 더 떨어진 네. 건 뭐 수익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아까 윈도우 드레싱처럼 아마 그 이펙트가 12월 달에 있는 것 같아요. 거의 11월, 1월 정도가 아마 바닥권 치지 않겠냐 이렇게 네. 보시는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뷰도 사실 확인되지 않은 그런 저 사진 같은 게 많이 돌아다니긴 하더라고요. 자극적인 뉴스가 유령 좀 도시가처럼 예, 쫙 해가지고 그거 보면 1억 채가 아니라 한 10억 채 돼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뭐 여러 뉴스나 통계들을 살펴볼 때 너무 감정이나 이런 선입견 같은 거 좀 휩싸이지 말고 그냥 데이터를 좀 순수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그래서 좀 우리가 있겠네요. 이제 동영상 네. 많이 보고 사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사진의 출처나 언제 찍었는지를 그걸 확인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언제 건지를 안 보고서 이제 그게 스토리에 맞춰가지고 갖다 붙이는 것들로 가면은 네. 실수한다. 그리고 지금 아마 모든 증권사들이 중국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그 증권사 리서치들의 최근 데이터들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에 나오는 것들 그냥 해갖고서는 안 되고 데이터를 매일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매일 체크하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뭐 제 얘기들은 아마 메이저 리서치들의 페이퍼에 보면 막 그대로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거는 별로 잘 안 믿죠. 케어를 안 하고 이제 네네네. 있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 이야기는 네.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 요 정도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소장님 아침에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도움 말씀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